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연구소의 잔예림입니다. 오늘 7월 22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비트코인 SV는 51% 공격에 취약하다고 알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노드도 지금 몇 개의 채굴자들이 이제 전체 대부분의 노드를 담당하고 있어서 중앙화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다양한 이제 문의를 주셨고, 지금 방금 냐옹네오님께서도 엠버서더님, 제 소개를 다시 한번 드려야겠네요. 비트코인 어소시에이션 한국 엠버서더 좌니님입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오리지널 비트코인 프로토콜 BSV를 응용해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은 분이 계신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 같은 엠버서더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분들과 연결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BSV 중앙화되었고 51% 공격에 취약하지 않나요? 라는 얘기인데, 보시면 이 탈중앙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은 개별 거래 주체간 직접적이고 주도적인 P2P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탈중앙화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종류의 노드 사업자가 있느냐, 그 노드 네트워크가 여러 사업자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더 많은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해서 서로 견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발상한 이 비트코인 즉 블록체인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신 발상이에요. 그래서 그 시중에 세간에 알려진 내용 상식들은 전부 다 지금 왜곡되고 잘못된 거예요. 자, 보세요. 다른 네트워크를 볼 때, 풀노드를 운영하는 이용자가 거의 없죠. 풀노드를 운영하는 이용자가 거의 없고, 대부분 이용자는 뭐죠? 그냥 원래대만 사용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사실상 블록체인의 이용자들이, 그러니까 노드 네트워크만 볼 게 아니라 일반 이용자 관점에서 봐야죠. 이용자들이 P2P로 거래를 하느냐, 아니면 노드 네트워크에 의존해서 거래를 하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 탈중앙화라고 하는 개념은. BTC를 예로 들자면, BTC 대다수 이용자들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서 지갑 앱을 사용하죠. 지갑 앱을 사용해서 이용자는 트랜잭션을 그냥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브로드캐스팅을 한 다음에 이 네트워크가 해당 트랜잭션을 승인해주면 거래가 완료되는 식의 이런 시나리오가 이런 시나리오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P2P가 맞나요? 이거는 P2P, 즉 개인 대 개인의 거래가 아니라 개인 대 거래 승인자, 이 거래 승인자가 가운데 껴있는 거죠. 즉 개인 대 거래 승인자 대 개인으로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를 통한 거래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오리지널 비트코인 밖에 외부의 다른 3만여 개가 되는 모든 블록체인 시스템은 다 사실상 뭐다?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를 통한 거래인 거죠. 이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를 없애야 되는데, 이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이 트러스트 서드 파티를 내가 너희들 혼자 단독적으로 하면 못 믿겠으니까 이걸 탈중앙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가 어디 나오는 거냐면 비트코인 백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백서를 보여드릴게요. But the main benefits are lost in a trusted third party is still required to prevent double spending. 백서에 초록에 나오죠? Abstraction section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오죠. A purely peer-to-peer version of electronic cash would allow online payment to be sent directly from one party to another, without going through a financial institution. 이렇게 되죠. Without going through a financial institution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digital signatures provide, 그러니까 이 내용 이해하시겠죠? Digital signatures provide part of the solution, but the main benefits are, 그러니까 디지털
전자 설명이 부분적인 해법을 제시하지만 but the main benefits are lost if the trusted third party is still required to prevent double spending. 자, 여전히 trusted third party가 있어야 된다면, 그러니까 이중지불 방지를 위해서 여전히 trusted third party가 있어야 된다면 가장 메인 주된 이익을 희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노드 네트워크가 없진 않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여기 개인 대 거래 승인자 개인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자, 이거는 지금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최초의 블록체인 비트코인에서 백서에서 얘기한 내용과 다르죠. 즉 개인 이용자는 노드 네트워크를 신뢰해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신뢰해야를 바꾸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경유해야. 경유하는 거예요. 경유하는 건 말 그대로 뭐죠? 문지기죠. 길목정사. 자, 그래서 거래 순서가 어떻게 되죠? 거래 순서가, 자, 송금한 송금자. 여기서 개인이라고 했을 때 송금자. 그래서 거래 승인자 또는 뭐가 되겠죠? 거래 승인자 또는 중개자가 되겠죠? 이게 뭡니까? 노드 네트워크.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수신자. 이렇게 되겠죠. 지금 모든 블록체인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래놓고선 이렇게 잘못 인식을, 이렇게 잘못된 개념으로부터 모든 블록체인의 왜곡이 전파가 되었어요. 자, 블록체인, 자, 이 순서가 잘못돼서 그래. 순서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비트코인 연구소. 오늘의 빨간 약 드시죠? 자, 송금자 개인, 수신자 개인. 자, 이렇게 경유하는 게 아니라 송금자랑 수신자가 직접 받은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거래 승인자가 아니라 거래 기록자예요. 예,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과, 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예요. 10여 년 동안 이 전체 전 세계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 지금 다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노드 네트워크는 이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간에 끼어들지 않으니까, 아쿠아리스님이 질문 주셨군요. 안녕하세요. 예. 노드 네트워크는 이 중간에 끼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센서십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자, 블록체인 얘기하고 탈중앙화 얘기하고 51% 공격 같은 것들이 왜 중요하게 생각하죠, 다들? 왜냐하면 이 노드 네트워크가 이 중간의 중개자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이 중간에 가로막고 있으면 이쪽이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죠, 진짜로. 말 그대로 중간에서 너 막강한 권한을 갖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노드 네트워크를 어떻게 신뢰할 것이냐, 얘네들이 나쁜 짓을 하면 어떨 것이냐, 이러한 어떤 신뢰 프로블럼이 여전히 생기는 거죠. 자, 이 노드 네트워크를 신뢰할 수 없을 때 이 노드 네트워크를 탈중앙화 시키면 시스템은 더 언시큐어 해줍니다. 정반대예요. 여러분, 이 노드 네트워크를 우리가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뢰를 해야 되는, 위임하고 신뢰의 대상이 되는 누군가는 게릴라처럼 분산되어 있고 누가 누군지 모르면 오히려 더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물건을 누구한테 맡길 때 명확하게 누구한테 맡겼는지 알고 있을 때 마음이 편한가요? 여러분의 중요한 물건을 누가 들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마음이 편한가요? 답은 뻔하죠. 자, 이런 게 분산해서 이로운 거는 이 게릴라 전투 같은 거 할 때, 전투할 때 게릴라 전법으로 이 타겟을 분산시키고 결국 뭔가 강력한 힘으로부터 분산되어서 공격을 받았을 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이런 게릴라 전법 같은 데서 쓰이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믿고 쓰려고 하면 오히려 이쪽은 명확하게 식별이 되고 통제가 가능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딱 물을 수 있는 책임 소지가 명확해야 돼. 오히려 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틀린 거죠. 블록체인은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첫째,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얘기하는 거래 순서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하면 중간에 이렇게 중개자가 있을 거면 이거를 탈중앙화니 어쩌니 해서 익명화시키고 막 분산화시키면 오히려 더 언시큐어 해주고 비용은 더 고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속도도 안 나고요.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실제는 이겁니다. 사토시가 얘기한 거는 송금자, 수신자 간에 개인과 개인이 거래를 완료하고 나중에 기록자가 후처리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에 10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 거래가 실제 발생하고 나서 운이 나쁘면 10분, 실제적으로 이제 평균 10분이죠. 근데 평균이 10분이니까 빨리 기록되는 경우에는 이제 뭐 1분도 안 될 수 있고, 오래 걸리는 거는 오히려 10분이 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평균을 따지면은 약 뭐 한 5분 정도 되겠죠. 자기가 거래를 하고 나서 그 거래가 거래 기록으로 남는 데까지. 자, 그렇게 보면 이 세틀먼트가 5분 뒤에 되는 건데, 예. 그게 왜 그렇게 해도 실시간으로 처리가 가능하냐? 바로 이 순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장부 또는 노드 네트워크는 절대적인 판단자가 아닙니다. 자, 중간에 있을 때는 많은 파워를 지니고 있지만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 그 거래를 기록하는 관점에서의 노드 네트워크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죠. 자, 매우 제한적이죠. 자, 그 매우 제한적인 역할 내에서도 이 기록 역시도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네. 절대적 판단자는 아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 다른 설명 한다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어투피어 거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거래한다고 했죠. 자,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우리가 일상적인 온라인 커머스를 하게 되면 결제 버튼을 하죠. 결제를 하면 먼저, 예, 그리고 나서 판매자가 나중에 물건이 배송이 되죠. 자, 비슷한 상황이다.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보내요. 그러면 판매자는 이 널려있는 공개 블록체인 장부에 기반해서 이미 이 트랜잭션이 여기 이제 구매자가 보낸 이 돈이 유효한지 아닌지 베리파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중지불 여부를 제외한 이게 이 코인 자체가 진짜 코인이다, 진짜 돈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거래를 한 다음에 노드 A한테 판매자가 보내죠. 자, 그래서 이제 후처리를 위한 브로드캐스팅을 합니다. 이때 노드 A, 노드 E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보내고 싶은 여러 개의 노드에 보내요. 그러면 노드 네트워크는 보내면서 어떻게 되면 판매자는 이게 accept가 되면 바로 한 3개 정도 확인해 보면 정보를 확인해 보고 이게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판매자가. 그럼 물건이 갑니다. 그 이후에 노드 네트워크는 각각의 이제 브로드캐스팅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와중에 노드 D가 블록을 채굴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블록이 요 끝에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P2P입니다. P2P. 근데 지금 잘못 알려져 있는 것들은 어떤 상황이냐?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인 거죠. 즉 중간에 중개자가 있는 거예요. 판매자랑 구매자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거래를 이 중앙에 있는 네트워크한테 의존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구매자가 돈을 판매자한테 직접 보내는 게 아니죠. 아까는 판매자한테 직접 보냈죠. 근데 구매자가 노드 B한테 브로드캐스팅해요. 트랜잭션을. 그럼 노드 A한테 가고, 노드 B가 이제 네트워크에 브로드캐스팅을 해주죠. 그러면 노드 네트워크가 이렇게 브로드캐스팅 한 다음에 채굴이 진행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노드 D가 채굴을 했어요. 생겼죠? 그러면 이제 판매자가 이걸 보고선 채굴이 됐구나, 승인이 됐구나 이래놓고 물건을 보내는 방식이에요. 자,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죠. 채굴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10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온라인 커머스라면 뭐 상관없겠죠. 근데 커피숍, 내가 당장 커피숍에 계산대 앞이라고 하면 계산하고 나가야 되는데 10분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럼 그렇게 해서 일상생활에서 비트코인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만들죠. 더불어 이런 식인데 이게 어떻게 P2P 네트워크라고 얘기하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럼 다들 그걸 왜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이 그냥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쓸까? 그러면서 이게 분명히 백서에는 피어2피어, P2P라고 하는데 실제 동작하는 방식은 전혀 P2P 네트워크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이제 최초로 저희가 저의 그 궁금증을 풀어준 사람이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 본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피어2피어 네트워크에서 이중지불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구매자가 판매자를 속이기 위해서 돈을 복사를 해요. 돈을 복사를 해서 먼저 복사된 돈을 노드 2한테 보냅니다. 이 돈은 수신자가 이 트랜잭션은 이제 노드 2한테 보내고 이 돈은 수신자가 자기 자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실을 모르는 판매자에게 내가 이 돈을 너한테 줄게 라고 하는 트랜잭션을 보내요. 자, 그럼 판매자는 아까 같이 노드 A한테 브로드캐스팅을 하고 노드 2한테 일단 이 돈 자체가 출처가 명확한지는 확인합니다. 직접적으로. 자, 그런데 이중지불 여부는 이 타이밍 이슈이기 때문에 이 판매자가 스스로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A와 E를 했는데 노드 2는 이미 동일한 코인을 이 트랜잭션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노드 2 입장에서는 얘는 무효한 트랜잭션이 돼요. 그럼 노드 2는 이걸 거부합니다. 자, 그럼 판매자가 바로 알죠. 아, 이 돈은 이중지불 됐네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노드 2에서는 이게 아니라 이 먼저 번 이 빨간색 트랜잭션이 전파가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노드 2가 채굴을 합니다. 블럭에. 자, 여기 채굴됐죠? 보세요. 피해자가 있나요, 여기? 구매자는 자기 돈을 자기 자신한테 보내는 트랜잭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채굴이 됐어요. 자기 돈 자기가 다시 돌려받았죠. 판매자는 구매자가 자기한테 돈을 보내겠다라는 트랜잭션을 보여줬는데 일종의 이 트랜잭션은 뭐랑 비슷하냐면 입금 확인서 같은 겁니다. 입금 확인서. 입금 확인서를 보내고 물건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입금 확인서가 조작이 된 거죠. 조작된 걸 확인하고선 물건을 안 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51% 어택은 그냥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이게 스스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판매자가 노드 A랑 E까지 이렇게 보내봤는데 자, 노드 E까지 보내봤는데 노드에서 바로 걸렸죠. 이렇게 바로 걸렸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이제 피어투피어의 경우에 이중지불이 안 됐지만 자, 이렇게 세 개만 찔러봤을 때 이 판매자는 이중지불이 안 됐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자, 그 확신을 못할 수 있잖아요. 확률적이죠. 혹시 노드 D에다가 구매자가 보냈으면 어떡하죠? 먼저? 그러면 판매자가 속을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은 판매자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P2P. 말 그대로 P2P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 노드 네트워크가 처분해주는 대로 수동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판매자가 이 돈을 수치를 한 걸 인정할지 말지 어떻게 물건을 보낼지 말지로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물건을 보냈는데 이 물건이 10,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손님을 커피숍에서 10분을 기다리는 것보다 이 10,000원 정도 손님을 보내드리고 설사 이 10,000원이 이중지불이 됐다 하더라도 큰 손해가 아닌 거죠. 근데 10,000원이 아니라 1,000,000원이다 1,000,000원이다 이럴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보내는 금액에 따라서 더 많은 노드로 확인을 한다던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채굴된 걸 판매자가 확인하고 나서 거래를 이어가던가. 부동산 거래라고 하면 송금하고 뭐 하고 하는데 10분 30분 더 소요되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죠. 중개인과 같이.
거액이니까. 그리고 고급 승용차를 산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스스로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리스크를 비례하게. 자, 그래서 블록체인의 장부 또는 노드 네트워크가 절대적인 판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노드 네트워크가 기록한 내용은 그냥 참고 자료인 거예요. 하나의 이정표 같은 거죠. 여러분들 길을 갈 때 오른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오고 왼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 올바른 이정표를 기록하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판단은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다뤄봐야 될 키워드는 아니스트예요. 자, 기록을 한다고 했을 때 기록을 정직하게 기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노드 네트워크는. 자, 노드 네트워크가 정직하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아니스트라는 단어가 일단 백서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봅시다. 자, 어떻게 되죠? 16번이나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아니스트라는 게 무슨 소설이나 이런 곳에서 얘기하는 그냥 수사적인 정직한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스트라는 말은, 여기서 아니스트는 말 그대로 정직하게 기록을 한다는 건데, 무엇을 정직하게 기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백서에서는 보시다시피 아니스트가 이렇게 중요하죠. 아니스트 노드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아니스트 노드, 아니스트 노드, 아니스트 노드. 자, 아니스트 노드란 말이 계속 나와요. 거래를 중개한다. 중개할 때 여기서 중개하는 과정에서 속임수가 있으면 이거는 아니스트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질 나쁜 사기에 가까운 거겠죠. 자, 트랜잭션이 있는데 트랜잭션은 원소유주, 이거 이제 인풋, 아웃풋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쓸게요. 인풋이 기존 상태, 아웃풋이 변경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코인의 주인이 이제 이렇게 A한테 할당이 돼 있어요. B는 이렇게 코인 두 개가 있는데 A랑 B, 여기는 5, 10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합치면 15죠? 15를 3, 12 이렇게 찢어서 이 코인을 녹인 다음에 새로운 코인 두 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3은 다시 A가 갖고 12는 C가 가져요. 이런 변화. 자, 이전 상태, 그 다음에 이후 상태. 이 이후 상태를 아웃풋이라고 부르고요. 요 이전 상태를 인풋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전 상태가 여기에 대해서 잘못 기입된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예. 이런 것들은 노드 네트워크의 합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은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어떠한 개인이든지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계산이 틀린 거잖아요. 계산이. 자,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이거는 공식인데 수식이 있는데 맨 앞에 수식을 다 계산하고 나면 결과가 true가 나오면은 맞는 거고, 계산 결과가 틀렸습니다, false가 나오면 이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수학적으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트랜잭션은 다수결이 아니라 내용은 수학적으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누구나 독립적으로 이 부분은 검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을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을 해요. 거기 여러분들 사기 당합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저를 여자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속습니까? 내가 남자인 걸 아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저한테 당신 여자입니다 이러면 제가 속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뻔히 아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아무리 거짓말을 한다고 했을 때 속지 않죠. 그러니까 이 아니스트하다고 했을 때 아니스트함의 대상이 뭘까?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노드가 무엇에 대해서 아니스트해야 될 것인가, 무엇에 대해서 아니스트한 게 중요한가가 중요한데, 여기서는 객관적 사실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노드 네트워크는. 그러나 각자가 개별적 경험을 노드 네트워크는 개별적 경험을 기술하는데, 여기서의 경험은 뭐냐면 관측 내용이에요. 그럼 무엇을 관측하느냐? 트랜잭션을
수신한 순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순서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A랑 B가 간발의 차이로 결승전을 통과했어요. 자, 결승전을 간발의 차이로 통과를 했는데 여기서 쳐다보는 사람은 B가 먼저 통과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시선 방향이 이런 사람은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A가 먼저 결승전을 통과한 걸로 관측이 됩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틀린 답이지만 솔직한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블록체인 노드 네트워크가 이중지불을 방지하는 방법은 본인이 가장 먼저 수신한 트랜잭션 하나만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라고 하는 부분은 개별적이고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자신이 본 거를 솔직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모든 데이터가 하나로 통일되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상황처럼. 물론 이쪽에서 쳐다본다 하더라도 A랑 B가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 결승전에 들어가는 이 거리가 많이 차이가 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 보든 간에 공통된 관측 결과와 의견을 제시하겠죠. 그러나 이 차이가 굉장히 미미하면 미미할수록, 그래서 이제 올림픽 같은 데 보면 여기에 슬로우 고속 카메라를 찍어서 막 1000분의 1초 단위로 카메라를 찍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 직각이 되는 위치에서 판별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드 네트워크가 하는 일은 각각의 본 결론을 기술을 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다수결을 해서 정하느냐? 자,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노드 네트워크는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 판단자와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블록체인은 퍼블릭 자료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다 공개가 되어 있고 브로드캐스팅이 되기 때문에 그 이중지불된 트랜잭션도 누구나가 다 볼 수가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어떤 정통성을 지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느 한 곳에 저장이 된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블록체인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될까요? 블록이 어디에 저장될까요, 여러분들? 자, 트랜잭션은 블록이 저장되죠. 트랜잭션은 블록이 저장되는데 한번 해봅시다. 블록이 어디 저장됩니까? 노드 서버에 저장된다. 아니다. 뭔지 모르지만 다른 답일 것 같다. 자, 1번과 2번 중에 블록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된다. 지금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 의견 주시고요. 혹시 이제 이 방송을 녹화된 거를 재방송 보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시차가 있으니까 지금쯤 이제 답변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힌트를 많이 드렸죠. 뭔지 몰라도 답은 2번입니다. 노드에 저장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노드에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은행이라고 하면 이게 데이터가 어디 저장되는 게 중요하죠. 은행이라면 데이터가 어디 저장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주거래은행이 만약에 W은행이 주거래은행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통장에 있는 데이터가 더 먼저예요? 아니면 그 주거래은행의 그 메인 DB에 저장된 게 핵심일까요? 그 원장. 원장이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통장은 요새 통장 들고 다니시는 분은 없죠. 예금 통장 들고 다니시는 분 없을 거예요. 어떤 은행에서 말 그대로 그 은행이 내 주거래 은행이 있고 거기에서 거래 데이터를 관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데이터가 어디 저장되는 게 그런 경우에 중요하겠죠.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공개된 장부예요. 공개된 장부고, 그래서 블록 데이터는 노드 서버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든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있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있는 거고, 그러면 정통성을 지닌 어떤 체인의 개념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죠. 그러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게 정통성을 지닌 체인일까요? 그런 개념도 존재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블럭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블럭은 가끔 이렇게 분기가 되기도 하죠. 그럼 이제 롱기스트 체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더 긴 체인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이렇게 뭐 게시판 같은데 딱 이렇게 체인이 있고 정말 이 정통성을 지닌 체인이 어느 위치에 딱 이렇게 내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있고 이걸 누가 이렇게 딱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 맞는 블럭, 틀린 블럭까지 전 세계 사방에 혼재하고 있어요. 각종 쓰레기 데이터, 공격으로 쓰였던 트랜잭션 데이터 이런 것들이 그냥 전 세계 여러 서버에 마구잡이로 있는 거죠. 마구잡이로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정통성을. 그러니까 널려 있는 데이터 중에 골라서 즉 읽는 사람이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맞는 데이터를 골라서 그걸 취사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오늘 강의도 This is Bitcoin님 3번 더 보고 복습하시겠습니다. 예, 격려드립니다. 파이팅! 아주 좋은 자세예요.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블록체인 연구소의 좌니림이었습니다. 바이바이.